휠체어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힘을 주어 밀어봐도 차가운 눈구덩이는 바퀴를 점점 더 깊이 삼켜버릴 뿐이었죠. 윤서는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주었지만 금속 테두리가 얼어붙은 살갗을 긁어댈 뿐이었어요. 석 달이었어요. 윤서가 이 외딴 산장에 갇힌 시간. 아버지는 요양이라고 했죠. 공기 좋은 곳에서 쉬면서 몸도 마음도 추스르 하고 화려한 도시 불빛 아래 집이 점점 멀어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석 달 동안 단 한 통의 안부 전화도 없었죠. 오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새언니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냥 침묵.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산장의 유선 전화기를 통해 전해져 올 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하얗고 아름다운 감옥.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이 요양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그날 오후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윤서는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간병인 미영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 가세요? 미영은 대답 대신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죠. 윤서 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내려가 봐야겠어요. 지금요? 이 눈에요? 괜찮아요. 아직 길이 막히기 전이니까. 내일 아침에 금방 올게요. 금방. 그 단어가 윤서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영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는 이미 마침표가 찍혀 있었어요.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서늘하고 단호한 결별의 마침표가요. 미영 씨. 윤서가 불렀지만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엔 자동차 시동 소리. 타이어가 눈을 밟으며 멀어지는 소리. 윤서는 창가로 다가가 그 빨간 후미등이 하얀 세상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거짓말쟁이. 윤서는 알았어요. 미영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마 본가에서 연락이 갔겠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알아서 정리될 테니까라고. 밤 8시. 예고된 것처럼 산장의 전기가 나갔어요. 탁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칠흑으로 변했죠. 거실의 조명도, 주방의 냉장고 소리도, 보일러의 윙윙거림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윤서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휴대전화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작은 액정이 빛을 내뿜었죠.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었어요. 서비스 불가능 지역. 비정한 문구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동시는 언제야 날씨에 따라 잠깐 잡혔다 끊기곤 했어요. 그 사이 실내 기온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윤서의 손끝은 점점 더 굳어갔죠. 하반신을 못 쓰는 그녀에게 추위는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다리 쪽부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살아야 해.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끝이야. 벽난로, 장작. 그것만 있으면 밤을 버틸 수 있었어요. 윤서는 기억을 더듬었죠. 미영이 가끔 장작을 가져오던 곳. 산장 뒤편의 작은 창고. 거기까지만 가면 됐어요. 20걸음. 멀쩡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죠. 하지만 윤서에게 그건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윤서는 숨을 들이마시며
휠체어를 밀었어요. 바퀴가 현관턱을 넘어 눈밭 위로 굴러갔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직 눈이 그리 깊지 않았으니까요. 5걸음, 10걸음. 하지만 15걸음을 넘어서자 바퀴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쌓인 눈이 휠체어를 삼키고 있었거든요. 윤서는 팔에 온 힘을 주어 바퀴를 밀었지만 움직임은 점점 둔해졌어요. 바퀴가 완전히 멈췄어요. 딸각, 딸각. 기분 나쁜 쇳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바퀴가 눈 속에서 헛돌고 있었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아무리 몸을 앞으로 숙여도 휠체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 그것들이 그녀의 얼굴 위로, 어깨 위로, 무릎 위로 내려앉았죠. 차갑고 가볍고 아름다웠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눈송이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알 수 없었죠.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발끝은 원래 감각이 없었으니 추운지 아닌지조차 몰랐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이름도 지금 이 순간엔 윤서는 그저 눈밭에 버려진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흔들리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윤서는 눈을 깜빡였죠. 환영인가 싶었어요.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으로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흔들리며 춤추듯이 하지만 분명히 이쪽으로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헤치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쿵, 쿵, 쿵. 무거운 장화가 눈을 밟는 소리였죠. 윤서는 그 소리에 매달렸어요. 환영이 아니길, 제발 환영이 아니길 빌면서요. 이런 날씨에 버럭 화를 내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대체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손전등 불빛이 윤서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지만 곧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죠. 크고 거칠고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눈 속에서 뭘 하고 있었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노인이었어요. 깊게 팬 주름,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피부, 그리고 흰 눈썹 아래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 강봉수? 전직 산림 감시원. 이 산자락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기가 끊겼는데 사람부터 확인해야지. 봉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윤서의 휠체어를 눈에서 빼내려 애쓰면서 동시에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산에서 사람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야. 사흘이나 지나서야 찾았는데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봉수는 말을 멈췄어요. 휠체어가 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끌어낼 수가 없었죠. 봉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숙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봉수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번쩍. 그가 윤서를 안아들었어요. 할아버지, 저 무거워요. 내려놓으세요.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봉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팔은 단단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넘쳤죠.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근육이 윤서의 몸을 거뜬히 받쳐주고 있었어요. 윤서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거친 땀 냄새가 났어요. 낡은 옷가지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으니까요. 따뜻하고 투박하고 진짜인 냄새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왜? 고마워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헤치며 산장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이 눈을 밟을 때마다 뻑뻑 소리가 났어요. 윤서는 그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늘 밤 전기가 끊기고 길이 막힌 이 지옥 같은 순간이 평생 재벌가의 막내딸로 대우받으며 살아왔지만 누군가에게 이토록 생존 그 자체로 걱정받아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돈도 지위도 집안도 상관없이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와 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봉수의 발걸음이 산장 현관 앞에서 멈췄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윤서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흔들리지만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뜨거운 불씨가요. 봉수의 등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그의 몸은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윤서를 안고 눈밭을 헤쳐온 탓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아내의 기일을 사흘 앞둔 날이었거든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예민해졌어요. 마치 죽은 아내가 곁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유독 신경 쓰였죠. 산장에 전기가 나간 것도 그랬어요. 봉수는 창문 너머로 깜깜해진 산장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손전등 하나 들고 눈보라 속을 뚫고 왔던 거예요. 문 열을게. 봉수가 낮게 말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자 그제야 산장 현관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봉수는 한 손으로 윤서를 받친 채 다른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얼음장 같은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산장 안이 밖보다 더 추웠어요. 보일러가 멈춘 지 몇 시간이나 됐는지 거실 바닥에는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창문에는 성에가 하얗게 피어올라 있었죠. 봉수는 혀를 찼어요. 이 상태로 밤을 보냈다면 틀림없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험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봉수는 윤서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거실 한쪽에 있는 벽난로로 향했죠. 난로 옆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봉수의 호통이 어둠을 갈랐어요. 사람을 하나 놔두면서 장작 하나 제대로 안 채워놨단 말이냐. 장작이 겨우 5-6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는 오늘 밤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봉수는 이를 악물며 가장 마른 장작 2개를 골라 난로에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죠. 후후. 봉수가 불씨를 향해 숨을 불어넣었어요. 불꽃이 흔들리다가 장작을 핥기 시작했고 곧 벽난로 안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왔죠. 윤서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름다웠어요. 불꽃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나요? 재벌가의 저택에는 최신식 난방 시스템이 있었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안 구석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온도였을 뿐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타오르는 이 불꽃처럼 살아 숨쉬는 따뜻함이 아니었죠. 이리 와. 봉수가 손짓했어요. 윤서는 휠체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직 눈밭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봉수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윤서를 다시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난로 바로 앞에 깔린 양탄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여기 앉아 있어. 몸부터 녹여야 해. 봉수는 그제야 윤서의 상태를 제대로 살폈어요. 젖은 바지, 파랗게 질린 손톱, 덜덜 떨리는 어깨.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구석에 쌓인 담요를 가져다 윤서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다리는 감각이 없다면서? 네. 그럼 더 조심해야 해. 동상 걸려도 모르거든. 봉수는 투박한 손으로 윤서의 젖은 바짓단을 걷어 올렸어요.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죠. 다행히 동상 증세는 없어 보였어요. 봉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담요로 윤서의 다리까지 감싸주었어요. 윤서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감각 없는 다리. 27회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 없는 다리. 어렸을 때는 언젠가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재벌가의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수십 번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도 그녀의 다리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어요.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바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난로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방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저를 구하러 오셨어요? 봉수는 장작을 집어 난로에 넣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냥 두시지. 그럼 다 사고로 끝났을 텐데. 장작이 봉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산장 안에 울려 퍼졌죠. 봉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할 뿐이었죠. 10여 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이 근처 전신주를 점검하러 나갔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왔죠.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금방 갔다 올게.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떨어진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봉수는 입을 열었어요. 사람 목숨이 사고로 정리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불빛에 비친 그의 눈이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죠. 산에서는 말이다. 숨 쉬는 건 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윤서의 눈물이 멈췄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얼어붙은 것 같았죠. 봉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거든요.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마누라가 죽고 나서야 알았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지. 왜 그 추운 눈밭에서 손톱이 다 벗겨지도록 기어 올라오려 했는지.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살고 싶어서야. 그냥 살고 싶어서. 이유 같은 거 없어.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유인 거야.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시선이 현관 옆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박스로 향했죠. 차단기 박스였어요. 봉수는 투박한 손으로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줄지어 있었고 그중 메인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죠. 이상하네. 봉수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박스 안쪽을 더듬었죠. 축축했어요.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뭐가 이상해요? 윤서가 물었어요. 봉수는 대답 대신 박스 뚜껑의 윗부분을 가리켰어요. 고무 패킹이 살짝 들떠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전기가 나간 게 아니야. 봉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군가 차단기 덮개를 살짝 열어놨어.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이 오면 물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누가 이렇게 해놨어. 봉수는 마른 수건을 꺼내 박스 안의 습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금 올리면 또 나간다. 바싹 말려야 해. 윤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간병인이 떠나는 시점, 폭설이 오는 날씨, 전기가 끊기는 타이밍. 전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철저하게 계산된 고립이었어요. 누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서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죠. 오빠의 계산적인 눈빛이, 새언니의 가식적인 미소가. 그들이 자신을 이 산장에 요양보낸 진짜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 봉수가 말했어요. 수건으로 박스를 닦으면서 난로 앞에 웅크린 윤서를 바라보면서 젖은 장작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고 사람 눈만 따갑게 하는 법이지. 그가 수건을 내려놓고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너도 지금 내 속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바싹 마를 때까지는 불꽃이 안 붙어. 연기만 나지. 윤서는 고개를 들어 봉수를 올려다보았어요. 난로의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거칠고 투박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봉수는 자신의 낡은 털장갑을 벗었어요. 손 내밀어봐. 윤서가 머뭇거리자 봉수는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장갑 안에 밀어 넣었어요. 양털 안감이 얼어붙은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아직 봉수의 체온이 남아있는 장갑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됐어. 난 손 거칠어서 뭘 껴도 똑같아. 봉수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조금 전보다는 바람이 약해진 것 같았죠. 기다려라. 그가 말했어요. 내 조카놈이 체인을 감고 올라오고 있을 거다.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조카라니. 이 눈보라 속에 누가 올라온다는 걸까요? 그놈이 오면. 봉수는 윤서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산장이 왜 너를 버리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같이 찾아줄 테니까. 윤서는 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불이 들어오지 않은 어두운 산장 안. 전기는 여전히 끊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죠. 하지만 윤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뜨거운 빛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재벌가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버튼으로 켜는 온도 말고 살아있는 불빛이었어요. 이름 모를 노인이 건넨 투박한 진심. 그게 윤서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있었어요. 봉수가 건넨 털장갑 안에서 윤서의 손가락이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따끔따끔 저려오는 통증이 느껴졌죠.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싫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봉수가 말한 조카가 눈을 가르고 올라왔어요. 윤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눈보라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급차 특유의 사이렌 소리는 없었어요. 대신 거칠게 체인을 감은 타이어가 눈을 으깨는 둔탁한 소리만 울려 퍼졌죠. 낡은 트럭 한 대가 산장 앞에 멈춰 섰어요. 봉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왔군.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내렸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에 작업용 장화를 신고 있었고 목에는 손전등이 매달려 있었죠. 그가 성큼성큼 현관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벌컥 열었어요. 찬 공기와 함께 눈송이 몇 개가 거실 안으로 흩날렸죠. 삼촌.
남자가 봉수를 불렀어요. 현수, 봉수의 조카였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숙련된 감각으로 집안의 공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꺼져 있는 조명, 희미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그 앞에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는 낯선 여자. 현수의 시선이 윤서에게서 멈췄어요.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죠. 대신 바닥에 떨어진 빈 약봉지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난로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약품함도요. 현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삼촌, 이 사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윤서 씨 맞죠?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수는 말을 이었어요. 잘 들어요. 제가 올라오면서 산길 밑에서 수상한 차량 흔적을 봤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산장으로 들어오려다 멈춘 게 아니에요. 누군가 멀리서 이 산장이 꺼지는 걸 지켜보고 돌아간 흔적이에요. 지켜보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죠. 네. 타이어 자국이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올라왔다가 돌아간 거고, 하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떠난 거예요.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로 시간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방치한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다니. 누군가 저 아래 산길에 차를 세워두고 산장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보일러가 멈추고 그녀가 천천히 얼어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난로 옆에 놓인 약품함을 집어들었죠. 뚜껑을 열고 안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보세요. 그가 약품함을 윤서 앞에 내밀었어요. 윤서 씨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뭐예요? 혈류 개선제요. 하반신 마비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전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약이 없네요. 윤서가 약품함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수면제. 온갖 약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혈류 개선제만 보이지 않았죠. 이건 간병인이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한두 알도 아니고 통째로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빼돌린 거예요. 윤서의 숨이 막혀왔어요. 전기를 끊고, 통신을 차단하고, 약을 치우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죠. 윤서의 머릿속에서 지난 석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아버지의 얼굴.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산장행을 권유하던 오빠의 계산적인 눈빛. 환하게 웃으며 짐을 싸주던 새언니의 가식적인 미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서가 이 산장에서 어떻게 될지를. 이건 사고사가 아니에요. 현수가 말했죠. 준비된 장례식이었던 겁니다. 장례식? 그 단어가 윤서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죠. 그들은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이 눈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던 거군요. 현수는 대답 대신 윤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죠.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봉수의 손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봉수의 손이 오랜 세월을 버텨온 나무 같았다면 현수의 손은 무언가를 부숴본 적 있는 돌덩이 같았죠. 윤서 씨, 현수가 말했어요. 그의 눈이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버려지는 사람과 살아남아 증명하는 사람.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지금 저들이 가장 당황하고 있을 게 뭔지 압니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죠.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현수가 윤서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나와 내 삼촌이 당신 편에 서기로 했다는 사실이죠. 그때였어요. 윤서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죠.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어요. 윤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분명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고 떴었는데 잠깐 통신이 터졌나 보네요. 현수가 일어나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화면에는 밀려있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전송 실패였던 메시지들이 통신이 잠깐 복구된 틈을 타 한꺼번에 도착한 거예요. 대부분은 쓸모없는 광고 문자였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윤서의 시선을 붙잡았죠. 발신자는 최 비서였어요. 아버지의 오랜 충복. 윤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그 사람이었죠. 윤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아가씨,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모든 게 편해지실 겁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윤서의 손이 멈췄어요. 편히 쉬라고요? 오늘 밤만 넘기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만 넘기면이라는 건 그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죠. 편히 쉬라는 건 영원히 눈을 감으라는 뜻이었고요. 위로를 가장한 사형 선고였어요. 윤서는 휴대전화를 현수에게 내밀었어요. 현수는 메시지를 읽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죠.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죠. 이제 됐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그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하듯 말했죠. 윤서 씨, 이제부터 당신은 사고로 죽을 뻔한 막내딸이 아닙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지옥 같은 각본을 쓴 자들을 심판할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산장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죠.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얼음 위에 복수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폭설이 멎은 산장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죠. 어젯밤 그토록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어요. 하늘은 맑게 개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걸요. 폭풍 전야의 정적이라는 걸요. 윤서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이 타오르다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현수가 가져다 준 장작 덕분에 밤새 얼어 죽지는 않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됐거든요. 차단기 덮개를 누군가 열어놓았다는 것. 혈류 개선제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 편히 쉬세요라는 비서의 문자. 그리고 산길 아래에서 산장이 꺼지기를 기다리던 정체불명의 차량. 윤서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산장 서랍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그녀는 밤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자 그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죠. 어제 그렇게 겪고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윤서는 수첩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기록하고 있었어요. 기록? 현수가 윤서 옆에 앉았어요. 그의 시선이 수첩 위로 향했죠.
내가 버려졌던 시간, 약이 사라진 날짜, 그리고 어제 그 소름 끼치는 문자까지.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저들에게 보여줄 첫 번째 서류예요. 현수는 윤서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달라져 있었죠. 어젯밤 눈밭에서 구조되었을 때만 해도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냥 두시지. 그럼 다 사고로 끝났을 텐데. 그렇게 말하던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어요. 도끼. 늘 누군가의 보호 아래 가련한 막내딸로만 살아왔던 여자의 눈에 처음으로 날 선빛이 깃들어 있었죠. 현수는 천천히 윤서의 휠체어 앞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죠. 좋은 자세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윤서 씨, 복수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믿는 겁니다.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관리 대상.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맞는 말이었거든요. 윤서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벌가의 장애인 막내딸. 집안의 수치. 숨겨야 할 존재. 돌봐야 할 짐. 가족들은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관리했을 뿐이죠. 좋은 간병인을 붙여주고, 좋은 병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아니, 의무도 아니었죠. 세상의 이목을 의식한 연기였어요. 차 드세요. 현수가 컵을 내밀었어요. 윤서는 수첩을 내려놓고 컵을 받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밤새 긴장 상태로 수첩을 움켜쥐고 있던 탓이었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컵을 잡으려는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컵이 기울었어요. 현수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죠. 컵을 받쳤어요. 뜨거운 차가 쏟아지기 직전이었죠. 윤서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어요. 반사적으로 미안해요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현수는 컵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윤서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죠. 컵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녀의 손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뺏지 않을 테니까. 현수가 말했어요. 천천히 다시 잡아요. 윤서가 그를 올려다보았죠. 내 손은 그냥 당신 손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안의 사람들은 달랐거든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윤서는 현수의 손에 의지해 천천히 컵을 입술로 가져갔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조금 미지근해졌지만 그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현수 씨는? 윤서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현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몸이고 제 가족은 저를 죽이려 하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죠. 27회 동안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 없는 다리. 현수는 무심하게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 눈엔요. 그가 말했죠. 당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보다 저 밖에서 멀쩡한 다리로 남을 짓밟으려는 인간들이 더 불구자로 보이거든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수가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보았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내가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특히 예쁜 여자가 기죽어 있는 꼴은 못 봐서. 싱거운 농담이었어요. 진지한 분위기를 일부러 망치려는 듯한 가볍고 건방진 한마디였죠.
하지만 윤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봉수 노인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죠. 새벽부터 밖에 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장화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볼은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삼촌, 어디 갔다 와요? 현수가 물었죠. 길 상태 좀 봤다. 체인 없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녹았어. 봉수는 그렇게 말하며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목도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때 묻은 털실 목도리였어요. 이거, 봉수가 윤서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마누라 거였어. 봉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죠. 10년 전에 죽었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 주고 싶더라고. 그 사람도 그랬거든.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려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어. 윤서는 목도리를 만져보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누군가의 사랑이 스며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길을 텄다. 봉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놈들이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오는 저승사자들 말이다. 봉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평생 산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의 사람 목숨을 장난처럼 여기는 자들에 대한 깊은 분노가요. 윤서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목도리의 온기가 목덜미를 감싸고 있었죠. 봉수의 장갑이 손을 덮이고 있었고 현수가 건넨 차의 온기가 뱃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관리가 아닌 관계를 맺는다는 것. 윤서는 수첩을 덮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라고 하세요. 봉수와 현수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죠.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이 산장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거예요. 오전 10시, 산장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서는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죠. 현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어젯밤 그가 타고 온 낡은 트럭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거든요. 묵직하고 부드러운 고급 차량 특유의 저음이었죠. 검은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산장 앞에 멈춰 섰어요. 구조대가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차림새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었죠. 칼같이 다려진 정장, 번쩍이는 구두, 감정 없는 눈빛.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검은 옷차림이었어요. 왔군. 봉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예상대로야. 현수가 윤서의 휠체어를 난로 앞으로 밀어주었죠. 어젯밤 눈밭에서 꺼내온 휠체어였어요. 봉수가 새벽에 가져와서 물기를 닦아두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현수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온 남자는 아버지의 오랜 충복인 최 비서였죠.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 뿔테 안경 뒤로 번뜩이는 작은 눈. 윤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붙어있던 그 사람. 최 비서의 시선이 윤서를 향했어요.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죠. 윤서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안도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당혹감이었어요. 왜 살아있지? 하는 계획이 틀어진 자의 당혹감. 아가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최 비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죠.
회장님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저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걱정. 그 단어가 윤서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했다고요? 석 달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그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밤에 전기가 끊겨도 간병인이 도망쳐도 아무런 연락 하나 없던 그 사람이 자, 이제 저희와 함께 내려가시죠. 최 비서가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윤서의 휠체어 손잡이를 향해 뻗어졌죠. 윤서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안부를 묻기도 전에 그저 빨리 데려가려는 듯이 그때 현수의 손이 최 비서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어이.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예의부터 배우지. 여기 집주인이 아직 안 가도 된다는데 어디서 손을 대? 최 비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가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두꺼운 패딩에 작업용 장화를 신은 촌스러운 차림. 재벌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어요. 이분은 저희 회장님 댁 아가씨입니다. 최 비서가 차갑게 말했죠. 신원도 모르는 분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신원? 현수가 피식 웃었어요. 내 신원이 그렇게 궁금해? 난 그냥 이 산장에서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한 오지랖 넓은 동네 사람이야. 근데 신원을 아는 당신들은 뭘 했는데? 최 비서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그건 뭐? 현수가 한 걸음 다가섰죠.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어젯밤 전기가 끊기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신원하는 당신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최 비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윤서가 입을 열었죠. 어제 약이 사라졌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어요. 대신 그 떨림을 담아 최 비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최 비서님.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당신이 보낸 문자 봤어. 최 비서의 안색이 창백해졌죠. 편히 쉬라는 그 말. 윤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면서 내가 이 눈밭에서 시체가 되어야 당신들이 편해진다는 뜻이었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오해십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아가씨의 안녕을. 오해? 현수가 끼어들었죠. 그의 손에는 어느새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윤서의 수첩 사진과 빈 약봉지 사진이 띄워져 있었죠. 이 산장의 차단기 덮개를 누가 열어놨는지 알아? 현수가 태블릿을 최 비서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왜 하필 혈류 개선제만 배송사고가 났는지도 최 비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리고 어제 당신들 차가 산 밑에서 3시간 동안 머물다 간 GPS 기록까지. 현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지금 캡처해 둘게요. 이건 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들이 온 건 구조가 아니라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봉수 노인이 그때 입을 열었어요. 난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그가 천천히 최 비서를 향해 걸어왔죠. 산 사람들은 다 알아. 봉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눈길에 남은 타이어 자국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가 최 비서의 앞에 섰어요. 키는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평생 산에서 단련된 노인의 눈빛에는 도시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야생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내 놈들이 어제 몇 번이나 산을 오르내리며 저 불이 꺼지길 기다렸는지. 봉수가 말했죠. 내가 다 증언해 줄 거다. 최 비서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수행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건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윤서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설령 살아있더라도 홀로 떨고 있는 연약한 장애인이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윤서는 달랐어요. 증거를 확보한 생존자, 증인을 확보한 목격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가서 전해.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장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선명했죠. 아버지가 나를 보러 오게 만들 거라고. 최 비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다리가 묶였다고 해서. 윤서가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최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내 목소리까지 묶인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최 비서 일행은 쫓기듯 산장을 빠져나갔어요. 검은 세단 2대가 허둥지둥 후진하더니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타이어가 눈을 으깨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윤서는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멀어지는 검은 점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윤서는 눈을 떼지 않았어요. 후. 그제야 윤서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강하게 버틴 척했지만 사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현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요. 그가 말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윤서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여전히 감각은 없었죠. 27회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여 본 적 없는 다리.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다리가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인한 힘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 산장의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최 비서 일행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현수가 차단기 박스의 습기를 완전히 말린 뒤 스위치를 올리자 산장 곳곳에 불이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보일러도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독이 든 소식의 시작이었죠. 윤서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진동이 멈추질 않았죠. 밀려있던 알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화면을 바라보았죠.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 23개, 카카오톡 알림 37개. 전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빠, 새언니, 그리고 아버지 비서실. 윤서가 알림을 확인하려는 순간 전화가 또 울렸어요. 화면에 오빠라는 글자가 떴죠. 윤서의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오빠의 전화를 받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거든요. 현수가 다가왔어요. 받아요. 그가 말했죠.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윤서야. 오빠의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죠. 분노로 가득 찬 날카로운 고음이었어요. 너 미쳤어? 최 비서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사과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고 오빠의 화를 가라앉히려 애썼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현수의 손이 윤서의 어깨를 단단히 짚어주고 있었거든요. 따뜻하고 묵직한 손이었죠.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오빠의 고함이 계속됐죠. 내가 감히 가족을 범죄자 취급해?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아? 윤서는 오빠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분노로 떨리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녀는 다른 것을 읽어냈죠. 공포, 들통난 자의 공포가 숨어 있었어요.
화를 내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증거를 확보한 것이, 더 이상 순순히 죽어주지 않을 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오빠,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내 탓이야? 오빠의 고함이 멈췄어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돌아갈까봐 겁내는 오빠 마음 탓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죠. 윤서는 그 침묵을 뚫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완성될 시나리오였는데 살아있어서 미안하게 됐네. 윤서, 너 지금 끊을게. 윤서는 오빠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대들었거든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불구 동생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였죠. 잘했어요. 현수가 말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자 그가 미소 짓고 있었죠. 그게 진짜 윤서 씨 목소리예요.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새언니였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윤서는 메시지를 2번, 3번 읽었어요. 가스라이팅. 윤서는 이제 그 단어를 알았어요. 현수가 어젯밤에 알려줬거든요.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 새언니가 평생 윤서에게 해온 것이 바로 그거였죠. 뭐래요? 현수가 물었어요. 윤서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그에게 내밀었죠. 현수가 메시지를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전형적이네요. 그가 말했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피해자한테 미친놈 취급하는 거. 이런 인간들이 제일 나빠요. 윤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들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숨기려고 할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윤서의 증언은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가 되고 증거는 피해망상의 산물이 되겠죠. 가족들은 불쌍한 막내딸을 돌보는 헌신적인 보호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윤서가 죽든 미치든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는 이득이었죠. 현수가 윤서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죠. 화면이 꺼졌어요. 저들의 말은 듣지 마요. 현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죠. 젖은 장작에서 나는 연기일 뿐입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했어요. 젖은 장작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고 사람 눈만 따갑게 해요. 현수가 꺼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눈만 따갑게 할 뿐 결코 불꽃이 될 수 없어요. 윤서 씨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없다고요. 윤서는 현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연기가 아무리 자욱해도 바람 한 번이면 사라지거든요. 현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보라가 멎은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햇살이 눈 덮인 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호랑이가 나타날 때가 됐네요.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호랑이요? 현수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죠. 밤이 깊었어요. 창밖의 하늘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별들이 눈 덮인 산 위로 촘촘히 박혀 있었죠. 폭설이 멎은 뒤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오빠와 새언니의 연락 이후 산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봉수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불을 살피고 있었고 현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경계하고 있었죠. 윤서는 난로 앞에 앉아 꺼진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응시하듯이요. 그때 산장의 유선 전화가 울렸어요. 따르릉. 오래된 전화기 특유의 묵직한 벨소리가 고요한 산장을 뒤흔들었죠.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직감했거든요. 이 무거운 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따르릉. 벨소리가 2번, 3번 울렸어요. 봉수와 현수가 윤서를 바라보았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어요. 4번째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올렸죠. 윤서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무거운, 평생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 목소리. 사과도 안부도 없었죠. 아버지는 그저 거기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침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네, 아버지. 윤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버지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고 말을 아끼던 그녀였으니까요. 제가 어제 죽을 뻔했다는 걸. 수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었죠. 거칠지도 빠르지도 않은 호흡. 마치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숨소리였어요. 내 오빠가 그렇게까지 영리하지 못한 놈인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윤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영리하지 못했다고요? 문제는 동생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윤서야.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너를 그 산장에 보낸 건 내 선택이었다. 윤서의 심장이 얼어붙었죠. 내가 내 눈앞에 있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내 엄마가 죽던 그날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 그 단어가 윤서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윤서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난산이었죠. 의사들은 엄마와 아이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고 했고 아버지는 아이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아버지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남겼죠. 그리고 그 죄책감은 고스란히 윤서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윤서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를 떠올렸죠. 자신의 선택으로 죽어간 여자를. 그래서 윤서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윤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윤서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던 오빠의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신 건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죄어왔죠. 제가 사라져야 아버지의 죄책감도 사라지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내가 조용히 머물길 바랐을 뿐이다. 조용히 머물길. 그 말의 의미를 윤서는 알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길 바랐다는 거죠. 죽이려 한 건 아니지만 살리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져 주길 바랐을 뿐. 아니요, 아버지.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저를 지키는 것보다 아버지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셨던 거죠.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지만 윤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죠. 그 발소리는 윤서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단 한 번도. 아버지는 항상 거기 서 있기만 했어요. 문 앞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다는 걸요. 윤서는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27회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죠.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길, 웃어주길,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건 오지 않았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아버지, 윤서가 말했죠.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그 소리는 윤서에게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전화를 끊었거든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막내딸이 처음으로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윤서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봉수와 현수가 거실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서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죠. 동정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윤서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이제 됐어요.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았죠. 저 문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어요. 봉수의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저들이 만든 감옥이 아니라.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눈 덮인 산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이틀 전만 해도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던 그 풍경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내가 만든 세상으로요. 산장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았어요.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죠. 밤새 세상을 가뒀던 눈더미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윤서는 짐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지난 사흘간의 진실이 담긴 수첩, 오빠와 새언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최 비서의 문자 캡처본, 그리고 차단기 박스와 빈 약봉지를 찍은 사진들. 이것들이 윤서의 무기였어요.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살아남은 목격자라는 이름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이었죠. 이제 갈 준비가 됐나요?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죠. 밖에는 그의 낡은 트럭이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죠. 윤서는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산장이 눈에 들어왔죠. 낡은 목조 건물, 눈 덮인 지붕, 얼어붙었다가 녹기 시작한 처마. 이틀 전만 해도 이곳은 그녀를 죽이려 했던 절벽이었어요.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차단되고 약이 사라진 하얀 지옥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그녀를 다시 숨쉬게 한 요람이기도 했어요. 봉수 할아버지를 만난 곳, 현수를 만난 곳, 젖은 장작도 마르면 불꽃이 된다는 것을 배운 곳,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낸 곳. 잠깐만요. 윤서가 말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죠. 화면이 밝아지자 밀려있던 알림들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것들을 무시했죠. 대신 새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 아버지. 윤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7회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쏟아낼 필요는 없었어요. 윤서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죠. 제가 가져가는 건 제 이름의 지분도 재산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외면하셨던 진실입니다. 윤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죠. 변호사를 통해 제 거취를 전달할게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아니, 찾으셔도 저는 이제 그곳에 없을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윤서는 느꼈어요. 처음으로 다리가 아닌 영혼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틀 전처럼 살을 애는 추위는 아니었죠. 햇살이 따스했고 눈 녹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죠. 봉수 노인이 낡은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 내뿜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뿌옇게 퍼져나갔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윤서가 불렀어요. 봉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죠. 가거라. 봉수가 말했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죠. 사는 말이다. 버티는 놈한테는 길을 내주는 법이야.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어요. 너는 이제 어디 가서도 안 꺾일 거다. 윤서는 휠체어를 밀어 봉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노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죠.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평생 산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손.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윤서가 말했어요. 제가 전기가 아니라 관계가 끊겼을 때 봉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할아버지였다는 걸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담배 연기 탓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겠지만 윤서는 알았어요. 저 무뚝뚝한 노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가요. 현수가 다가왔어요. 그는 윤서의 휠체어 앞에 허리를 숙이더니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죠. 이틀 전 눈밭에서 봉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구조가 아니라 출발이었으니까요. 현수가 윤서를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탔죠. 시동은 이미 걸려 있었어요. 엔진이 낮게 울리고 있었죠. 어디로 갈까요? 현수가 물었어요. 그의 손이 기어를 잡고 있었지만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죠. 윤서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산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이틀 전만 해도 저 하얀 풍경이 그녀의 무덤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 눈들은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은 시내가 되어 산 아래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바다에 닿겠죠.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녀는 창밖에서 눈을 떼고 현수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내가 내 다리로 서지 못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주는 곳으로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이 움직였죠. 기어가 아니라 윤서의 손을 향해서요.
그가 윤서의 손을 살며시 맞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어요.